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한용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아마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온갖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각 분야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입니다. 삐끗하면 대통령 취임 전부터 국정이 망가질 수도 있고 또 권위가 손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당선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그 중에서도 4가지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무총리 인사 문제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 개편, 그리고 세 번째는 4대강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인사 문제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정치부 조혜정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조혜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주로 인수위원회에서 취재하고 계시죠? 네. 예.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한겨레 정치부 여당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삼청동 금일영수원에 있는 기자실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분야는 취재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2006년 가을에 처음 정치부에 발령을 받았고요. 2012년이니까 한 6년 되셨나요? 네. 첫 번째, 국무총리 인선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현안 가운데 이제 가장 주목이 되고 관심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국무총리 후보 언제쯤 발표할 예정입니까? 네, 총리 후보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발표 시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측근들 가운데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정부 조직 개편을 발표할 때처럼 그 시점을 측정하지 않은 상태로 기습 발표를 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당시에는 오전까지도 인수위 핵심 관계자들이 오늘 발표를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 석관들이 오보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주말에 발표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측근들을 중심으로 이르면 주말께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께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르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었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이 1월 21일 저녁인데요. 22일 또는 23일 바로 내일이나 모레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리를 어떤 사람을 시키느냐 이 문제를 놓고 화합형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호남 출신 총리론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민생형으로 해야 한다.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당선인 주변에서 총리 인사와 관련한 논의 대략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당선인도 총리의 컨셉을 어떻게 둘지를 놓고 매우 고심 중인 것 같습니다. 당선인이 인선의 기준으로 전문성을 제시했던 것만큼 경제 전문가가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역 갈등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호남 총리론도 거론됐었지만 지역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또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뒤로 기류가 조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컨셉이 잡혔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통섭형, 관리형 총리가 어떻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의 조건으로 통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통섭이라는 게 이 통합하고 합치고 이런 의미의 그럴 때 통섭 얘기하는 네, 그런 것이죠? 의미입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주로 관리형, 갈등 관리형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인수위 쪽에서는 그거에 약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통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최근에는 다시 또 핵심 측근들 사이에서 굳이 통섭형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검증을 통과할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후보 시절에 박근혜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헌법에서 정한 대로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겠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국무총리한테 권한을 얼마나 줄까요?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박근혜 당선인은 책임총리제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와 관련해서는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그리고 총리의 정책 조정 기능과 정책 주도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 그 세 번째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겠다. 이것이 공약의 전부입니다. 우선 그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하면서 총리의 정책 조정 기능과 정책 주도 기능은 예상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재청권 보장 쪽으로 좀 중심이 옮겨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재청권을 보장하는 걸 사실은 책임총리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사람 얘기를 간단히 좀 해볼까요? 뭐 제가 떠오르는 대로 몇 사람 좀 요새 거론되는 사람들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 사람인지, 특히 왜 하필 그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혜정 기자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가장 제가 보기에 눈에 띄는 인물이 김영란 전 대법관인데요. 권익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죠. 이분은 어떻습니까? 그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이라는 점이 그 눈에 띄는 이력인데요. 두루 존경받는 인물이고 참신성과 개혁성을 갖췄기 때문에 여성 대통령 시대에 어울린 인물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안대희 전 대법관 어떻습니까? 안대희 대법관은 그 새누리당 대선 과정에서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정치쇄신 관련된 공약을 주도를 했었지요. 그리고 후보와 당선인과도 호흡을 굉장히 잘 맞춰왔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쇄신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네네. 예, 조무제 전 대법관 이름도 나오던데요. 조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청렴한 인사로 법조인들의 신망을 매우 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인수위 그 법질서 사회분과 간사인 이혜진 간사를 조 전 대법관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당선인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최근에 중앙선관위원장 그만두신 분이 있죠. 김능환 전 대법관이 계신데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선거 관리를 중립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나름대로 받고 있고 경력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자신 뜻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더군요. 좀 다른 개념인데요. 한광옥 전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그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호남 출신이고 그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본인도 좀 뜻이 있으신가 보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지만 다들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또 다른 분, 경제 쪽을 좀 아시는 분이죠. 진념 전 부총리가 계신데요. 적합한 인물로는 거론되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분은 좀 설왕설래가 좀 있는 편입니다. 네. 또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계시죠. 이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무를 맡아서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그 촉새 논란이죠. 바깥으로 이야기를 당선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안을 어기고 바깥으로 이야기를 발설한 것 때문에 눈밖에 나 있다는 말도 사실은 비슷한 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이제 호남 분이시죠. 원래 네. 고향이. 네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보안을 중시한다 이런 건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언급된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선인 주변에서는 기자들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론에 그 직에 거론된다라고 기사를 쓰라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언론에 하는데요. 이름이 나오면 오히려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렇습니다. 보안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발표하기에 앞서서 그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당선인이 매우 싫어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김용준 위원장이나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깜짝 인사라고 평가됐었습니다. 예, 그 총리 후보하고 이제 장관 후보들 이분들에 대한 검증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자들도 가장 궁금한 내용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검증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베일에 쌓여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 당선인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두 번째 현안으로 넘어가 볼까요? 청와대 개편안인데요. 오늘 오후에 발표를 했죠. 내용이 어떻습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핵심은 정책실과 기획관제를 폐지하고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예상됐던 대목이죠, 그 부분은. 예, 언론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2실 9수석 6기획관 체제인데 그 6기획관을 다 없애버리고 2실 9수석만 남겼습니다. 장관급인 대통령실, 지금 대통령실이죠. 이름을 비서실로 바꿨고요. 원래대로 이제 돌아간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바꿨던 것을 예전으로 돌아간 거고요. 차관급인 정책실은 폐지됐습니다. 그 대신 그 국가위기관리실이 장관급인 국가안보실로 격을 높여서 힘이 실렸고요. 다른 수석들 중에서는 사회통합수석이 폐지됐고 미래전략수석과 국정기획수석이 생깁니다.
미래전략수석은 현재의 미래전략기획관에서 급을 올린 거고요. 국정기획수석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신설됐다가 2010년 7월 폐지한 것이 부활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6개 기획관이 폐지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청와대 그 비서관들 숫자가 줄어드는 건가요? 비서관들 숫자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지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청와대 개편 작업은 누가 주도를 했습니까? 역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선인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당선인을 중심으로 비서실 인사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위험하군요. 그런 부분은. 뭔가 제도를 바꿨을 때 누가 했는지 명확히 나와야 나중에 그 배경도 알 수 있고 또 잘못될 경우에 책임도 좀 물을 수가 있는데 뭐 결국은 박근혜 당선인이 다 책임을 지시겠죠. 물론이죠. 박근혜 당선인이 청와대를 지금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꽤 많이 줄일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현안으로 가볼까요? 이 4대강 문제인데요. 지난주에 감사원이 그 4대강 결과를 발표했는데 박근혜 당선인 쪽에서는 비공식적입니다만 전문가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좀 궁금합니다. 이게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는데 박근혜 당선인 쪽 사람들이 전문가 조사라는 게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국정조사냐 전문가 조사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언제 하자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시기요. 네, 실제로 당선인 쪽에서 지금 뭐 전문가 조사를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인수위에서 관련 분과인 경제 2분과죠. 간사인 이현재 의원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서 강 속을 들여다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보안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물속을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시 거기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하자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좀 감각의 차이가 있군요. 이 4대강 문제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최대 국책 사업인데요. 박근혜 당선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를 좀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적당하게 수위 조절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체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판단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그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그 전직 대통령 또 전 정부와의 어떤 정치적인 거리 조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혜정 기자 생각이 어떠신지요? 우선 그 당선인 쪽이 지금 당장 전문가 조사를 하자는 것조차도 정치적인 주장이다, 정치적인 의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 4대강 사업은 사실 국민 생활과 건강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실체를 조사하자는 주장까지 그렇게 본다면 정치적이라고 본다면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해온 뭐 야당은 정쟁, 우리는 민생이라는 그 프레임 자체도 허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당선인이 내세운 대로 그 국민 안전이 국정 운영의 중심축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현안을 볼까요? 오늘 이동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고요. 내일도 또 하루 열릴 예정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상황을 좀 먼저 전달을 해주시죠. 네, 이동욱 후보자는 사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많은 개인 비위가 드러났고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에게 질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부 비위 사실은 이 후보자가 시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뭐 부인을 동반해서 국외 출장을 갔을 때 해외 출장이요? 부부 동반 갔을 때 사비를 썼다고 처음엔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는 공금을 썼다는 것을 사과드린다고 인정을 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의혹에는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그 항공권 깡이라고 하죠. 그 공금으로 비즈니스석을 산 뒤에 이코노미로 바꾸고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그 여당 의원들까지도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 또는 인수위원회 그리고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당선인은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지만 박근혜 당선인 주변 그 핵심 측근들은 알아서 물러나 주면 좋겠다는 좀 물러나줬으면 쪽으로.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지도부도 역시 공식적으로는 뭐 청문회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길 알아서 물러나 주었으면 좋겠다는 기조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동호 후보자는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한 건데요. 박근혜 당선인한테 세 사람을 천거해서 박근혜 당선인이 그 중에 이동호 후보자를 선택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박근혜 당선인이 이동호 후보자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도 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고른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종합해 보면 몰랐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사실은 그 2006년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도 국회에서 큰 문제 없이 통과가 됐었고요. 이동호 후보자가. 그때는 왜 그냥 넘어갔죠? 그때는 시기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효숙 재판관 문제로 여야가 시끄러웠고 뭐 이슈의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간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제 일부 의원들은 그때 통과시켜 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이유로 통과를 못 시키냐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때는 재판관이었죠? 네네. 헌법재판관입니다. 네네.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상황을 보면 당선인도 몰랐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건 대통령 더 알 수 없는 이유는 당선인과 이 대통령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사 협의를 했는지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선인이 무슨 근거로 이동욱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에 동의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동욱 후보자가 혹시 낙마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다른 후보자를 지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되더라도 박 당선인의 의중을 크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일 때 국정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느냐 또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느냐 상당 부분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을 도왔던 김종인 박사는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보사부 장관을 한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일은 인수위원회 시기 그리고 취임 초기 1년 동안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박근혜 당선인이 인사를 좀 느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불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섣불리 결정을 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속도가 느리더라도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국정을 올바르게 다루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와대 조직 개편과 인사 문제는 그동안 과거 대통령들이 너무 청와대 중심으로 일을 하면서 청와대가 좀 비대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 각부는 매우 취약해졌죠. 박근혜 당선인이 청와대 조직을 좀 줄일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비서실은 비서다운 그런 사람들을 가급적 앉히고 또 국정 운영은 가급적 청와대보다는 행정 각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문제는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동읍 헌법재판소장 문제는 박근혜 당선인이 사실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동읍 후보자는 사퇴를 시키고 이명박 대통령과 의논해서 다른 사람을, 좀 덕망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우리나라와 국민들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2월 25일 18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 달 이상 준비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 중요한 시기에 신중하면서도 상식적인 결정으로 대통령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조혜정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용이었습니다.